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금보다 희소성이 좋아지는 해가 올해부터입니다. 금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달러 기준 가치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비트코인도 달러 기준 가치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은 다 좋아지는데 비트코인은 특히 더 좋아질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는 돈을 계속해서 넣으면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최청환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선임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 미션이 비트코인의 보급 확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5만 달러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네. 5만 달러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10만 달러로 가기 위한 절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세를 보인 이유는 그 ETF 미국에서 한 달 전에 1월 11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그 비트코인 ETF가 그 예상외로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순항을 하고 있다. 거기에 의미가 있고요. 그 ETF가 잘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비트코인이 옛날에는 그 개인들의 어떤 투자 수단 아니면은 뭐 투기적 수단 이런 걸로 치부받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화 장세가 시작된 걸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기관 투자가 시작됐다. 이렇게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게 된 겁니다. 예. 그 흔히들 그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그 GBTC라고 옛날 비트코인 신탁 있었어요. 그게 한 270억 달러 규모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미국 당국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그 굉장히 낮은 가격에 그러니까 한 50% 정도까지 할인돼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게 거래되니까 그 가격에 낮은 가격에 일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ETF로 전환되면 그때 팔아야겠다. 그래서 그 차익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ETF로 자금이 들어와도 거기서 매물이 나오는 바람에 그 전체적인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래서 초기에는 뭐 크게 오르진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 GBTC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이 이제 ETF로 이제 변환이 됐는데 여기서 유출되는 자금 규모가 굉장히 적어졌고 그리고 블랙록과 그리고 피델리티, 아크 인베스트 같은 곳에 들어오는 그런 자금 규모는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ETF의 자금 유입은 아직 사실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시작도 안 한 게 뭐냐면은 그 지금은 극히 일부만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극히 일부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401K라든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이 노후를 위한 ETF를 투자하려고 한다면은 그 어떤 분들이 주로 하냐면은 비트코인은 사고는 싶었는데 개인 지갑으로 사거나 거래소 사기가 불편했던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ETF가 됐으니까 쉽게 살 수가 있어 이분들이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그 자산 관리사들의 조언을 듣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 상품이 나온 다음에 또 일정한 유예 기간을 갖고 교육도 받고 해야 될지 이런 걸 검토한 다음에 추천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인 투자도 아직 안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기관화 장세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기관 장세라는 거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건의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모든 것들은.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줄거든요. 그것도 시장에서. 근데 이제 수요는 이제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요 충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반감기가 되면 공급이 줄어들게 돼요. 반으로. 그러면 공급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라는 그 쌍끌이 충격이 발생을 하게 돼서 앞으로의 가격은 상승할 게 분명하고 현재로서는 그 ETF를 중심으로 한 수요 충격이 발생해 가지고 그 5만 달러를 갖다가 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상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2017년에 그때 이제 포모라고 그러죠 흔히들 가격이 연초에 뭐 2,000달러
$1,000에서 $2,000 수준에서 연말에 $20,000까지 갔었거든요. 이게 개인 장세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2021년 이때는 뭐냐면은 그 VC들 뭐 웹3라든지 아니면 뭐 디파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아 이거 가능성이 있네 해가지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자금 다음에 VC 자금에 의한 그 상승이 그러니까 수요 확대가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누구냐면 피델리티, 블랙록 이러한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 기관들이 들어오는 기관화 장세에 의한 가격 상승이 지금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들 플랫폼에서 빼버렸죠. 그러니까 뱅가드는 뭐냐면 그 투자 철학이 그 확실한 것만 한다. 리스크 있는 거는 자기 고객들한테 권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결국에는 뭐 그 비트코인이 이제 안정적인 자산으로 입증이 되면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 뱅가드도 뭐 나름대로 큰 회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개인들은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위에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 차트와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안 올라가고 있는 아래에 있는 부분이 구글 검색량 차트예요.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구글 검색량은 안 늘었죠. 그렇죠. 예. 옛날에 보면은 구글 검색량과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올라갔죠. 이게 완전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한 기관화 장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가격 대비 검색량을 갖다 비율로 나타낸 게 아래 그래프거든요.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해 갖고 생긴 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죠. 개인처럼 가격 변동에 의해서 막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러한 기관화 장세의 초기 자금만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예전에는 떨어지면 한 80%씩 떨어지길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2022년 하락장에 한 70%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때 하락장은 세 가지 악재가 나왔을 때입니다. 뭐냐면 보통 비트코인은 정부에서 금지하거나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FTX가 망하고 루나가 망하고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중국 정부가 그 전에 금지했지만 이런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는 데다가 사상 처음으로 겪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 연준의 긴축 정책. 이 2009년에 나온 비트코인은 그동안에는 항상 완화적 금융 정책 속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긴축 정책을 겪은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악재가 겹쳤는데도 70% 정도 하락하고 지금 다시 상승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처럼 그런 큰 폭의 하락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기관화 장세에서 그 블랙록이 대략 한 10조 달러 되고 피델리티가 5조 달러가 좀 안 됩니다. 근데 그 보통 비트코인 편입 비율에 대해서 블랙록은 뭐라고 했냐면은 6대4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8을 넣는 게 적당하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고 지금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캐나다 걸 통해 가지고 캐나다 ETF를 통해서 1%에서 3%를 갖다가 올인원 펀드에 편입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화 장세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른 ETF, 올인원 펀드 같이 분산 투자를 하는 ETF에서 비트코인을 편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3년 1월에 로이타에서 그 블랙록이 전 세계의 자산 분산 펀드에 비트코인을 편입하려고 한다고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직 편입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편입할 수가 없었던 거죠. 법적으로 안 돼. 주식을 편입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직접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펀드가. ETF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ETF가 생겼잖아요. 그쵸. 그러면 넣겠죠. 근데 블랙록의 자산 규모가 지금 10조 달러고 물론 금에 투자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은 그리고 피델리티가 5조 달러입니다. 여기서 조금씩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될지 지금 금 ETF의 규모가 1,000억 달러 규모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아까 말했듯이 그 401k에 대한 투자 개인
기관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편입 이런 게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아마 생각보다 훨씬 높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반감기가 있는 해의 전 부분도 상당히 올랐어요. 근데 이제 반감기 직전 몇 개월에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반감기를 대비해서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내다 팔아요. 왜냐하면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은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들고 가격은 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채굴 전에 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내다 파는 겁니다. 그 내다 파는 건 지금 거의 끝났어요. 왜냐하면 설비 투자를 위한 그 매물하고 과정은 끝나고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이제 축적을 갖다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기관 투자가들 ETF 위한 유입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반감기 직전에 뭐 많이 떨어진다 이거는 예전과 다른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타이밍 매매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제 주변 분들이 물어보면은 가격을 너무 따지지 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견딜 수 있는 자산이 있으면 조금씩 저축하듯이 살아. 왜냐면은 과거에 7, 80%씩 떨어졌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내 재산을 몰빵을 했는데 이게 내가 꼭대기에 샀다. 그러면 뭐 1, 2억 몇 억 투자했다가 이거 견뎌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 자체도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내 삶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약간량을 갖다가 산다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69,000달러 고점대 산 사람들도 한 1년 이후에는 똑같은 양을 DCA를 했으면 흑자 구간에 들어갔었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변동성도 크고 떨어질 때 한 번에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회복을 또 빨리 해요.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바로 가진 못하더라도 이 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때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사두면은 항상 그 이득을 갖다 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공부도 하고 신뢰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하다 보면 한 번 실수하면 거대한 자산이 그냥 허리가 부러지고 이런 게 발생하기 주식과 달리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더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통상 비트코인이 밤감기가 있는 해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2해에서 3년 정도 올라요. 이렇게 3년 정도 오르는데 예컨대 2017년 같은 경우는 연초에 뭐 $1,000 수준에서 시작해서 그 개인들 장세 때 2만 달러까지 올랐으니까 20배가 올랐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오르긴 조금 힘들어진다. 왜냐면은 그때는 벼룩이에요. 그러니까 벼룩이 뭐 높게 뛰면은 막 자기 몸에 뭐 몇백 배 뛰어도 지금은 이제 뭐 고양이 정도, 고양이과.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뛰긴 하겠지만 아주 시가총액이 작고 이럴 때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기는 지금 뭐 거의 1조 달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번에 뛰어오르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적어도 올해 중에 10만 달러는 넘지 않을까. 반감기란 게 있는데 제가 이 반감기를 한번 나중에 있는 여기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비트코인 반감기 여기 나오죠. 블록당 보상해가지고 이제 2023년이 되면은 10분에 3.125개가 나오게 됩니다. 10분에 3.125개인데 6.25개가 나오다 반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캐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달려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드는 원가가 전기값과 기계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2배는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유지되려면 그게 맞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여기서 손해 보는 선수들이 이제 물러나게 될 거고. 근데 이제 뭐냐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쇼크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요 쇼크가 이미 발생을 했잖아요. 수요 쇼크가 발생을 해서 이 두 가지가 결부가 된다고 하면 지금 ETF에서 사가는 비트코인 양이 이미 생산량을 갖다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생산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밌게 된 게 첫 채굴기에 50이라고 했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나옵니다. 네. 2100만 개가 나오는데 블록당 10분에 블록당 50개가 나오던 거거든요. 네. 이게 21만 블록마다 반감기가 와요. 그게 대략 4년인데 네. 10분을 맞춰서 4년으로 해놓는데 블록당 100개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1만 개가 되면은 몇 프로가 되냐면은 100개가 나오면 100%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100, 그렇죠. 100 곱하기 21만 하면 2100만이 되니까 그렇죠.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쉬운 게 첫 채굴기 4년에 블록당 50개가 나온다는 건 4년에 50%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아주 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럼 2012년에 16년까지 4년 동안 이제 반으로 줄어서 25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25%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2.25개가 나왔거든요. 그럼 12.5%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2020년부터 6.25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4년간 이 3.125개라는 건 뭐냐면 21만 개의 블록이 4년 동안 블록마다 3.125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3.125%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4년 동안. 그렇죠. 그럼 1년에 몇 프로입니까? 1년에 뭐 1%도 안 되네요. 0.8%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골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데 골드가 1년의 역사상 생산량 대비 네. 새로 나오는 금의 양이 통상 1 내지 2%예요. 통상. 네. 왜냐하면 금광을 채굴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캐야 되니까. 캐야 되는데 그 금물 말고 예전에 뭐 유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리라든지 이런 거는 생산 시설이 발달하거나 그러면은 엄청나게 양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은 돈으로서 가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보자. 왜냐면 근데 금은 1 내지 2%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걸 많이 만들기 위해서 연금술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의 골드가 되고 가치 저장 수단이 된 이유는 뭐냐? 역사상 나온 생산량 대비 네. 신규 공급량이 작기 때문인데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이 네. 드디어 역사상 나온 생산량보다 네. 신규 공급량이 나오는 비율이 금보다 낮아진다.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금보다 네. 희소성이 좋아지는 해가 올해부터입니다. 희소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과거에 나온 거 대비 신규 공급량을 희소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이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금을 앞섰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연간 생산량 희소성에서도 금을 앞서기 시작한다. 그래서 디지털 골드로 되는데 지금 금의 시가총액은 13조 달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금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돈으로서 네. 금을 능가한다고 하면 가치 조정 수단이 된다고 하면 13조 달러는 넘어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만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네. 그 가격으로 따지면은 지금 5만 곱하기 13배 하면 65만 75만 달러가 네. 이제 70만 달러는 간다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막 비트코인 70만 달러 간다 100만 달러가 아니라 네. 이러한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비트코인은 금보다 좋기 때문에 네. 그 훨씬 더 많은 그걸 갖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네. 이게 인플레이션율이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그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드디어 1년에 1% 이하로 내려간다. 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논쟁이 좀 있는데 미국은 코인도 살 수 있고 ETF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수수료에서 보거나 편의성으로 봤을 때 ETF가 더 싸고 좋습니다. 왜냐면 경쟁이 생겨가지고 워낙 싼 수수료를 갖다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용하던 근데 우리나라는 ETF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증권사들은 ETF를 갖다 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이걸 가로막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ETF 살 방법이 없습니다. ETF 상 방법이 없는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맨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중앙 신뢰 기구가 없는 그 P2P 화폐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한다. 네. 그리고 장점으로 내세운 게 그겁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돼 있다. 근데 이제 2,100만 개로 한정돼 있는 것 때문에 기관도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서. 그래서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해서 ETF를 만드는데, 그 비트코인을 뭐 아주 지지하거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그 개인 지갑에 가져야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개인 지갑에 가질 수 있으면은 뭐 그분들은 뭐 그렇게 가지셔도 돼요. 근데 그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들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불편해 하세요. 그리고 핸드폰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으신 분들은 네. 뭐든지 불편 없이 하시는데, 기존 금융 시스템에 익숙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은 핸드폰을 갖다 통해서 거래소나 P2P를 하기가 좀 불편해하세요. 뭐 공부를 하면 안 되지는 않겠지만, 네. 이런 분들은 그 가능하다면은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내 가격 상승,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그 혜택을 입은 다음에 나는 좀 더 이 원래의 취지나, 그리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대공황 때 네. 닉슨의 또 71년에 금태환 정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금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금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금을 가지고 있어야 금에 기반한 달러가 네. 더 많이 발행도 할 수 있고 나라가 재정적으로 튼튼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뺏어가는 거 아니야? 뺏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걱정이 된다고 하신 분들은 네. 그 기술을 얻어가지고 내 개인 지갑에 넣어둬야 되는데 네.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자제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그건 자제분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암호도 설정해줘 뭐 하고 그러면은 네. 그냥 암호만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자기의 어떤 역량과 필요성에 따라서 갖고 있는 게 좋다. 왜냐면 그리고 그 전부 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또 사토시 월렛이라는 것도 있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비트코인을 값싸고 빠르게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지갑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자체는 10분마다 한 번씩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하기는 좋지만 일상적으로 쓰기도 힘들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인스크립션을 통한 어떤 NFT, 네. 오디널지 때문에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려고 하면 수수료가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월렛에 넣어놨을 경우에는 거의 돈을 안 들이고 가장 작은 단위인 1억 분의 1 비트코인 1 사토시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국제 송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도 조금 넣어두고, 그리고 안 쓰고 정말 그거 할 거는 공부해서 개인 지갑에도 넣어두고, 그리고 내가 뭐 노후를 대비한다든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쓸 게 있다. 그런 거는 뭐 ETF나 거래소에 두고 뭐 다양한 방법은 그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지. 저는 뭐가 왕도다라고는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권회사를 통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본인이 뭐 해외에 뭐 그 계좌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미국 증시 계좌를 통해서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능하겠지만 우리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예. 이제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장기적 상승을 갖다 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근거가 아니라 대부분 차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기는 거품이다. 이런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하락론자예요. 이건 그냥 가격의 하락론자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죽는다. 부정론자. 비트코인 부정론자인 거예요. 예컨대 블랙스완을 썼던 나심 탈레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통화량 팽창으로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저축이나 달러는 재구시를 못한다. 경제가 어려울 거다. 금으로 도피하라. 뭐 하는 피터 시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대표적인 어떤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기 오렌 버핏의 이세인 찰리 먼거는 뭐
버펫은 쥐약이라고 했고 찰리 먼것도 막 욕을 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신 분들은 그 금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나쁜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트코인이 두 가지거든요. 뭐냐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죽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죽는다고 하고 내지 가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지 가치라는 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따집니까? 뭐 이런 걸 퍼 같은 걸로 따지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월세가 얼마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갖다 가지고서 이자율로 나눠 가지고 현재 가치화한 다음에 그걸로 총 가치를 산정해서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게 그 현대의 그 금융에 있어서 자산 가치가 변동되는 이유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금도 똑같습니다. 금도 뭐 이자를 안 주잖아요. 워렌 버핏이 금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금은 수익을 갖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달러 대비해서 금은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돼 왔잖아요. 구매력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금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주식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돈이잖아요. 네. 돈이기 때문에 주는 게 없어요. 돈이 그냥 뭐 예금을 하면 주지만 그 자체는 주는 게 없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사람들은 왜 삽니까? 가치 저장 수단. 같이 조정. 적어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주고 오를 거다. 그리고 오를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비트코인의 경쟁자는 돈이고 네. 그리고 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도 돈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비트코인의 경쟁자는 그럼 달러와 금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달러는 중앙은행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물가는 2%로 안정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2%씩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그만큼.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금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달러 기준 가치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달러 기준 가치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더 좋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는 아까 말했을 때 희소성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화폐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처음이 뭐냐면은 가치 저장 수단, 두 번째가 교환의 매개, 그리고 세 번째가 가치의 척도. 왜냐면 계약할 때 쓰잖아요. 그리고 재무제표 만들 때도 쓰고.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 저장 수단이 먼저 됩니다. 이게 좋은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갖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을 갖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비트코인을 갖는 사람들은 이걸 거래하기 위해 갖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사토시는 P2P로 만들었지만 네. 제한된 물량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가 없잖아요. 10몇 년 동안 한 번도 다운되지도 않았고 한 번도 해킹되지도 않고 그걸 기술적으로 증명해냈고 그게 증명이 되다 보니까 채굴업자들이 늘어나고 채굴업자들이 늘어나니까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채굴업자들이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이거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안 죽는가 보다. 그리고 뭐 블랙록도 한다니까 뭐 죽으면 하겠어. 그 정도의 사람. 그럼 내가 해야지.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교환의 척도가 될까요? 가격이 더 이상 안 오른다고 생각할 때. 왜냐하면 지금은 비트코인은 70 몇 프로가 장기 보유자잖아요. 그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안 팔고 호드를 하거든요.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또 새로 참여한 사람들도 샀다 팔았다 하다가 또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처럼 이렇게 장기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상에 조금씩 넣어서 계속 늘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되면 이걸 누가 팔겠습니까?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사회적인 채택이 굉장히 많이 됐을 때 지금은 한 90년대 후반에 인터넷 정도의 채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S커브라고 할 때 이 초기에 네. 이제 대중적 채택의 전 단계, 이제 시작 단계에 막 들어간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S커브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격이 급등한 뒤에 나중에 가면은 평평해지잖아요. 네. 그럼 이때 파는 거예요. 이때 팔면서 산 사람들도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갖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이 더 오르겠네 하면 팔아서 부동산 사겠죠.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야, 너 부동산하고 이거 바꿀래 하고 교환의 매개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돈으로 받는 것보다 비트코인으로 받는 게 좋으니까 비트코인으로 줘. 그럼 파는 사람도 내년에 너 뭐 비트코인은 2배 오를 것 같은데 저 부동산은 뭐 10% 오를 것 같아. 그럼 비트코인 안 주고 달러로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비트코인도 별로 많이 안 올라.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여서. 그럼 비트코인을 그때는 이제 교환의 매개가 되는 거고 교환의 매개가 되면은 야, 그럼 계약서 써. 그럼 그때 몇 BTC하고 딱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0.12 BTC 뭐 이렇게. 그럼 이게 가치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건 화폐인데 이용도 되지도 않고 거래도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공부 안 해도 본능적으로 좋은 건 안 팔고 갖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두 번째 단계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송금을 하거나 가지고 움직이는데 비트코인이 훨씬 편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위한 지갑들, 그런 지갑들을 이용하면 1비트코인이 1억 사토시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오늘 비트코인이 뭐 7천만 원이라고 치면 0.7원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0.7원을 필리핀으로 당장도 보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은행 거치지 않고. 불편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많이 쓰냐면 미국의 그 스트라이크사라고 송금업체가 있어요. 그 비트코인 라이트닝, 비트코인을 이용한 송금업체인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송금한다는 것도 모르고 전 세계 65개국의 이 앱을 통해서 송금할 수가 있어요. 이 회사가 미국의 은행하고 제휴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이 나라로 보내요. 그럼 저쪽에 있는 환전업체가 여기 온 비트코인을 페소화로 바꿔요. 이걸 산 사람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은행을 통해서 보내려면 몇백 달러 보내도 몇십 달러 송금 수수료가 붙잖아요. 이 사람은 300달러를 갖다가 페소로 우리 엄마한테 보내줘 하면은 내 은행에서 300달러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필리핀으로 가서 필리핀에 있는 업자가 비트코인을 받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수수료를 좀 받고 이 페소화를 엄마 지갑에 엄마 은행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스위프트보다 훨씬 편하고 돈으로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돈의 기능인 뭐 잘게 쪼갠다 0.7원으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동이 간편하다. 그리고 돈의 장점이 썩지 않고 상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다 뭐 이런 모든 돈의 성질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압도적입니다. 금보다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역사가 짧다. 아직은 이제 금 같은 몇천 년 된 금은 몇천 년이 돼서 사람들이 금이야 하면 그래 나 왜 좋은지 모르지만 금은 뭐 어딘지 다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를 통한 믿음이 작은 것뿐이지 객관적인 실력은 돈으로서 비트코인이 월등히 낫다. 블랙록이 뭐라고 했냐면은 블랙록이 이제 비트코인을 팔면서 비트코인 ETF를 팔면서 비트코인이 뭔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글로벌 디지털 머니라고 정의를 했어요. 글로벌 가치 저장 수단 오브 인터넷.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은 정보의 인터넷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긴 가치의 인터넷. 글로벌 가치의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프로토콜은 여기 자료에 보면은요. 더 인터넷 오브 인포메이션 투데이. 여기 보면은 그 프로토콜 TCP/IP가 있잖아요. 우리는 인터넷을 소유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가치의 인터넷. 가치의 인터넷인데 인터넷을 그 네트워크를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하면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 위에 그림에서 뭐냐면 여기에 뭐 구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이런 애플도 있고 있잖아요.
애플도 기기 업체긴 하지만 인터넷 위에 갖고 자기 생태계를 구축한 업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인터넷 위에 있는 기업들을 우린 소유를 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 자체는 소유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을 가지면 요 위에 집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가치의 인터넷을 위해서 이 위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틈만 나면 비트코인을 사는 마이클 세일러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로 스트리치의 네. 마이클 세일러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월가의 부동산이다. 비트코인은. 네. 그 위에 건물들을 지으려면 이 비트코인이란 땅을 안 살 수가 없다. 그걸 인터넷 머니라고도 표현을 하고 디지털 머니라고도 표현을 하고 가치의 인터넷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면 이 기업체들은 자기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제가 그 세 가지 기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화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네. 저런 기업들의 가치까지 포함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개인 투자자들도 받아들이고 네. 우리 정부도 지금처럼 그런 태도를 벗어나서 빨리 그 국가 전략적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렇게 연구하고 좀 생각을 해야지. 이거 뭐 투기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방치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재산 형성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비스트 글로벌이 홍콩 증권 선물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중국 당국은 지금 그 비트코인 매매를 금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2022년도에 비트코인 채굴을 비트코인 거래 금지를 시켰을 때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기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간 게 미국이고 미국의 텍사스예요. 네. 근데 지금도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 능력의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갔는데. 그렇게 빠져나갔는데도 20%를 갖다 그건 다 보여요. 20%를 갖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계 거래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이낸스라든지 뭐 후오베라든지 OKX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통해서 그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또 암묵적으로 암암리에 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채굴기 생산 1위 업체가 비트메인인데 이 본사가 상하이에 있습니다. 중국이 본사니군요. 중국은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거하고 그 실질적인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의 지방 정부라든지 중국의 부자들이라든지 중국의 기업들은 암암리에 다 하는 거예요. 암암리에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못 해요. 공식적으로 못 하는 이유가 중국의 가장 큰 취약점이 달러 시스템 속의 금융 시스템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제조업이 강해서 수출은 많이 하고 그 대부분의 돈을 갖다가 미국 국채로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 세계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으로 돼 있어 갖고 미국의 금융 정책, 금리 정책에 따라서 중국이 막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최근 들어서 부의 자산의 해외 도피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시진핑이 공동부유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추구하고 부자들이 정부 정책에 마윈 같은 경우 이렇게 저항하다가 행방불명되고 뭐 회사의 경영권까지 뺏기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그 홍콩도 이제는 여기가 제가 홍콩이라고 했지만 홍콩이 이제 독립된 별개의 정책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중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중국의 정책. 그러니까 중국은 금지시키고 있어요. 금지시키고 있는데 홍콩은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중국의 그 어떤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갖고 있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통해서 국경을 넘는 어떤 자본 도피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그걸 막아야 돼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어떠한 입장이냐면은 중국의 부동산이 지금 경제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폭락하고 있잖아요. 네. 헝다도 망하고 뭐 그리고 신탁 회사들도 망하고 빈집이 그냥 넘쳐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붕괴되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어디다가 했냐면 부동산하고 증시에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중국 증시가 상해 지수가 50% 조금 안 되게 47%인가 이렇게 폭락했을 거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자산도 줄어들고 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중국 분들은 그 돈, 그게 아주 그 종교적인데. 예. 그래서 말은 사회주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고, 그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나라는 뭐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라고까지 한때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중국의 개인들은 그 자본주의적 그리고 부회를 갖다가 신성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 도피도 해야 되고 그런 욕구도 있고 투자처도 없고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중국 정부는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홍콩을 통해서 네.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네. 그리고 중국 본토 사람들도 홍콩에 계좌를 갖다 가지면 ETF를 갖다가 하게 해주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 네. 그 인터넷 화폐로서의 속성, 그리고 빠져나가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그건 막아야겠지만은 미국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가고 우리는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고 있지만, 저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보면은 우리 디지털 위안화가 성공해야겠지만은 잠재적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내에 이걸 또 일정 부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개인이 갖고서 도망은 못 가더라도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ETF 형태로 그럼 중국의 부가 ETF로 이렇게 간직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의 지방정부의 무기나에 있는 그 채굴 능력 여기서 나온 비트코인도 간직할 수가 있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그 미국 정부는 ETF를 갖다 허용했고 그래서 기관화 장세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의 어떤 이런 이중적인 암묵적 무기나에 그 비트코인 투자가 중국 자금이 지금 물밀듯 들어올 계기가 이제 마련돼 가고 있다. 전 이렇게 봐요. 그 비트코인이 이뻐서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지금은 중앙 정부들이 종이를 찍어서 돈을 만들어내 갖고 그 이익을 정부가 갖거든요. 그게 뭐냐면 돈을 찍어냈다는 거는 채권을 발행하고 미국 같은 경우 그러면은 그만큼 돈을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돈 찍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 안 들잖아요. 얼마 안 돼요. 그걸 뭐냐면은 화폐금융이론은 시니어리티 이펙트라고 주조이익이에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이든 뭐든 아무튼 돈을 만드는데 나는 90원이 들어. 그럼 10원은 내 거야 했어요. 옛날에 금속 화폐는 그랬어요. 이렇게 좀 갈아내고 뭐 좀 중량을 속이고 그래서 조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피아트 머니는 100달러 찍는데 한 200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득을 정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위안화를 갖다 통해서 그 자기 통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어서 시너리티 이펙트를 갖다 가져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화폐 발행권이라는 거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자 정부가 이걸 갖다 통해서 그 인플레든 뭐든 간접세를 걷는 수단으로 그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독일 바이에마르 공화국이든지 지금 뭐 후진국 같은 데서 정부가 돈을 중앙은행 통해서 마구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나고 그러면은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정부는 그걸로 재원을 조달해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정부가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나라 금융당국도 이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좋아할 수가 없는데 그 좋아하는 부분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얘가 탈중앙화돼 있고 그리고 탈중앙화돼 있었고 발행량이 제한돼 있고 그리고 안 죽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진 거예요. 국정 운영을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게 마지막
단계가 될 거냐면은 그 옛날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기 화폐의 가치를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금, 달러, 엔화, 위안화, 뭐 유로화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잖아요. 그 리저브를 갖다가 이제 그 속에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는 이제 그게 아니라 위안화를 갖다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으니까 비트코인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렇죠. 밉지만은 저게 힘이 세지니까 저걸 어떻게든 체제 내에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고 체제 내에 비트코인을 수용을 해야 되니까 야 홍콩아 니들이 해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콩이 형 내가 할게 그래 네가 해갖고 어떻게 보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중국이 이 비트코인을 대하는 태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홍콩 금융기관이 네.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맡겨놓냐면 커스터디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권 예탁을 하듯이. 네. 그러면 그것도 다 정부의 규제 당국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 금융 시스템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규제 당국이 이렇게 포함하는 거는 네. 규제 당국이 언제든지 뺏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을 가져갔잖아요. 네. 이러한 게 또 반복될 수 있다. 이걸 이제 비트코인을 P2P 화폐고 개인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서 ETF 사지 말고 비트코인 사가지고 개인 지갑에 넣어라. 이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어느 나라나 다 뺏어가진 않을 거예요. 네. 괜찮은 나라는 좀안 해서 아는 걸로 어쨌든 가겠죠. 그게 부작용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은 정부 당국이 금융기관한테 그걸 명령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뭐 긴급 명령을 통해서 하든 뭐라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이제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는 지금 허용은 안 하고 있는데 이창용 하는 총재가 그 ETF 나오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은행은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한국투자공사를 통해서도 하고 그리고 외국 금융기관에 여길 통해서 돈을 맡겨서도 투자를 하고 이래요. 그럼 하는 총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했던 거는 한은의 투자 자산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틈이 생긴 거로 좀 봐요. 한은이 뭐 당장 한다 안 한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당국이 기자가 그걸 물어봤다고 해서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뭔가 복선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은 이걸 갖고 뭐 우리가 투자를 안 한다 안 한다 결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만든다든지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을 뜨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한은 총재가 기자가 물어봤다고 그거 꼭 답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까?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해도 되고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앙 정부가 뭐 그때까지 확실히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미 ETF를 뭐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뉴스가 나던 단계에서 물어봤다고 얘기한 건 뭔가 좀 그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아주 훌륭하신 총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한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트코인이 2003년도에 폭락했던 이유가 처음으로 맞는 연준의 긴축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에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뭘로 투자를 합니까? 피아트 머니로 투자를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금리 인하라는 거는 뭐냐면은 투자할 돈을 싸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금리 인하는 또 통화 완화 정책으로 같이 나오거든요. 그 통화량도 같이 늘어나요. 그러면 투자할 돈을 싸게 많이 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뭐 당연히 더 좋아지는 거죠. 그거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은 다 좋아지는데 비트코인은 특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그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작년 3월에 네.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을 때 네. 그 앞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선전하는 차예요. 네. 당신의 은행을 실리콘뱅크에 맡겨놨더니 네. 뱅크런이 발생을 하고 음. 돈을 못 찾는 사태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당신 지갑에 갖고 있으면 은행이 망해서 당신 돈이 없어지지 않아.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서 네 지갑에 갖고 있어가 be your own bank.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은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는 고유의 은행이다.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한 이유가 미국 채권, 국채 가격이 폭락해서 망했거든요. 지금 돈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국채가 있어요. 네. 그럼 이 국채를 갖다 통해서 그 밑에서 은행들이 FRB나 이런 데를 통해 갖고 그 다시 돈을 재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라는 건 뭐냐면 달러예요. 네. 그 정부도 갖다 쓰고 그리고 은행에 그 돈이 가고 그 미국 정부의 부채가 커질수록 달러 발행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는 건 뭐냐면 달러의 기반이 약화됐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미국 정부가 발행한 미 국채를 일본이 1조 달러를 들고 있고 네. 중국이 8천억 달러를 들고 있고 한국도 뭐 천몇백억 달러를 들고 있어요. 네. 그럼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망했냐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데 투자를 어디다 했냐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 국채하고 모기지에다 투자를 했거든요. 뭐 부동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네, 안전하니까. 네. 근데 금리가 오르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갖다가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금을 찾자고 하면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매 차손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100원 주고 산 채권을 80원에 팔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증자를 할 거니까 우리가 니네 도와줬으니까 니네 우리 증자에 참여했거든요. 그랬더니 얘 돈 없대 하고 다 돈을 찾아가 버린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얘가 또 어떻게 했냐면 또 채권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손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무슨 정책을 취했냐면은 시장에서 5천 원으로 떨어진 10,000원짜리 미 국채를 네. 10,000원을 담보로 인정해서 10,000원을 빌려줄게 채권 팔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런 구제금융을 해줘.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연준이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런 평가손 규모가 한 7, 8천억 달러 됩니다. 미국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게 3월 말에 끝나요. 연장 안 해주나요?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못 견디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생기냐면은 그 지금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작은 은행들이라고 하지만은 아까 그 매매 평가손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1,500억 달러나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미국 은행들이 지금 속으로 골마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만기까지 가면 괜찮으니까 하면서 돈을 꿔주고 그리고 현금으로 뭐 당장 내줘야 되지 않는 애들은 그냥 갖고 있고 그 미국 정부는 이걸 갖다가 회계적인 조작이죠. 그걸 통해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은 그냥 그럭저럭 유지해주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의 그 부채가 지금 34조 달러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이자만 1조 달러가 넘어가서 국방비보다도 더 많이 쓰게 돼요.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하는 게 국방비를 1,000조 원을 쓰는 나라라고 해서 천조국인데 그 1,300조 이자국, 1,400조 이자국이 된 거죠. 빚쟁이에요. 네, 빚쟁이. 그러니까 완전히 빚덩이에 올라앉아 있는데 그 금리가 높으면은 정부가 이걸 또 빚으로 빚을 메꿔야 되는 그렇죠. 그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고금리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말과 달리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3월 미국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 그리고 미국 정부의 그 늘어나는 부채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돈을 푸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가는 오르겠죠 다시. 그럼 이제
물가가 오르면 또 달러에 대한 신뢰가 넓어지니까 이게 이 비트코인 가격을 오르는 요인으로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돈을 마구 찍어내서 가치가 없어. 네. 그러니 비트코인을 사서 네 돈의 가치를 보호해. 라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요인으로 자산 가치도 올라가겠지만 이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재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물가가 안정됐다는 얘기를 자꾸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9% 오른 데서 2, 3% 오르는 거니까 옛날 수준으로 따지면 엄청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적은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미국 정부가 그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미국 은행들의 그 내부적인 부실 문제와 그리고 미국 정부의 막대한 어떤 부채 부담 이런 거를 고금리를 하면서도 과연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에는 사자, 뒤에는 곰, 호랑이와 곰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미국 경제가 좋아서 주가가 오른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위험도 같이 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비트코인은 어쨌든 간에 그러한 위험 속에서 피신하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네. 뭐 금리 인하 플러스 어떤 금융이 뭐 예전 같은 위기까지는 안 간더라도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와 통화 살포 시점은 그 은행 위기 징후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고 네. 예,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그때 아까 말했던 그 중국 수요나 뭐 기관 수요 플러스 어떤 개인들의 포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때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만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네. 비트코인을 그 2017년에 접하고서 비트코인이 금융이나 이런 게 만들어내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하나씩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도 대통령이 돼서 SEC 위원장을 트럼프가 되면 갈아치울 가능성이 크다. 아.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는 네. 긍정적인 영향이 올 것이다. 어. 라고 이렇게 그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바이든이 오늘 아침에 저희 블록미디어 뉴스를 한번 보시면 레이저 아이를 했어요. 트위터에다가. 네. 트위터에다 레이저 아이를 했는데 레이저 아이라는 건 그 비트맥시들이 비트코인 가격은 하염없이 올라갈 거고 나는 비트코인의 영원한 팬이다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했어요. 그래갖고 내 옛날에 했던 거 또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땐 사람들이 열광을 했거든요. 어. 근데 이번에는 아유 놀래라 뭐 예컨대 겁나네 왜 그래 뭐 이런 반응이라든지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가짜가 패러디한 건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바이든이네. 뭐 이런 답도 나오고 누구 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는데 옛날처럼 열렬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쪽에 그 바이든 행정 암호화폐 업계 쪽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앨런이라든지 그리고 갠슬러가 이쪽을 좀 핍박한다. 네. 그리고 그 상원 의원 중에 또 워런 의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이쪽에 대한 규제 총대를 갖다가 예전 시각으로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 새로운 혁신과 기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고루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무소속으로 나오는 케네디 주니어라든지 뭐 굉장히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은 초기에는 많이들 좋아했는데 왜냐면 그 미국의 IT나 혁신 쪽은 그 민주당 쪽을 좀 좋아하는 편이 강한데 이상하게 여기는 좀 그렇게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승인해주고 싶어서 승인한 게 아니라 거기도 밀려서 해준 거거든요. 예. 판결 때문에. 예, 법원 판결 때문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판결이 니네들이 잘못했다. 뭐 너무 자의적이다.
이런 판결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논리도 없고. 근데 미국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자유롭잖아요. 네. 여긴 왜 그러냐면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 성문법으로 법이 정해져 갖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자유로운 혁신, 영미계는 그렇잖아요. 네. 시장에서 뭔가를 갖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은 그건 그냥 놔두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규율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규율 행위가 너무 일찍 너무 강하게 들어간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뭐 이거는 그 상품이고 뭐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다가 이거 ETF를 안 내주니까 저기 워런 상원원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눈치 봐갖고 다음에 재무부 장관 하려고 자기의 본래의 어떤 그 가치도 버렸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평소에 본인이 했던 거하고 행정 규제의 행위가 다르니까. 근데 그렇게 다르게 하다가 이제 법원 판결로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줬다고 고마워하진 않죠. 새끼야 내가 이겼어 이런 거지. 대대 예, 이런 해줘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싸워서 이긴 거거든요. 예전에는요, 그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에 조금 떨어졌다가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급등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해와 다음해 3년, 그러니까 반감기 포함해서 3년간은 항상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년째 반감기 전해에 좀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었죠. 그러니까 이게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보통 3년 주기로 반감기 플러스 그 뒤 2년은 오른다, 이런 게 일반적이었고, 그거는 뭐 이번에도 역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적용이 될 것 같은 게, 여러분들 아파트 아시죠? 아파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1년에 몇 채 정도 이렇게 건설됩니까? 제가 최근에 보니까 뭐 20몇만 채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에 20몇만 채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올해 1년에 몇 개 나오는지 제가 한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 반감기란 건 뭐냐면은 그 비트코인이 21만 블록 4년마다 10분의 이렇게 채굴에 대해서 보상으로 주는 양이 절반씩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만들어져 가지고는 채굴 그 10분마다 50개를 줬거든요. 그게 이제 2012년까지는 10분마다 50개를 줬어요. 그러다가 2012년부터는 25개를 주고, 그리고 2016부터는 12.5개. 그러니까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죠. 그리고 2020년부터 지금은 6.25개를 주고 있습니다. 6.25개를 주고 있는데 요 개수는 정확하게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의 퍼센트하고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그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발행량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2100만 개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반감기는 21만 블록마다 옵니다. 10분마다 블록이 하나 생기는데 21만 개가 블록이 되면 21만 번째 블록부터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근데 반감기 21만 곱하기 100이 얼마입니까? 2100만 개. 2100만 개죠. 근데 여기 블록당 100개 주면은 2100만 개 나오면 끝나는데 여기는 50이잖아요. 여기 50%를 주는 겁니다. 4년에. 그러니까 요 숫자 보면 그 프로가 딱 나와요. 100개를 주면 100%가 나오는데 21만 곱하기 100은 2100만이니까 그걸 반씩 주니까 줄으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반감기에는 2024년부터 그 4년 동안은 1년에 3.125개가 나옵니다. 요건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럼 3.125%가 3년 동안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곧 1년에 1%가 안 되는 거거든요. 1%가 안 된다는 거는 금이,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금이 역사상 총 나온 생산량 대비 1년 공급량이 1 내지 2% 정도예요. 근데 이번에는 0.8% 정도 되니까 드디어 금보다 비트코인이 신규 발행량의 희소성이 더 우월한 그런 자산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숫자로만 나열하니까 좀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10분의 3.125개면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시간엔 몇 개가 되냐면 18.75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는 24시간이니까 곱하면 하루에 450개. 이걸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이걸 받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 달이면은 13,687개, 1년이면 164,250개. 여러분 우리 아파트 뭐 공급량이 부족해갖고 오른다고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1년에 몇십만 채가 공급이 됩니다. 올해도 30만 채 가까이 공급이 되는데 공급이 적어진다고 아파트 가격이 또 공급 부족으로 오를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5천만 인구가 아파트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도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전 세계 80억 인구가 1년에 16만 4,25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앞으로는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좋다고 하면. 그러면 뭐가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파트라는 거는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값이 올라도 공급이 늘지 않는 단 하나의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 금값이 올라요. 폐광을 다시 엽니다. 그러면 금 생산량이 늘어나죠. 주가가 올라요. 대주주들이 회사들이 자금 조달한다고 유상증자해요. 주식도 늘어나요. 아파트값 오르면은 뭐 산 깎고 땅 깎고 LH공사가 땅 공급하고 신도시 만들고 해서 또 공급합니다. 높게 또 용적률 올려가지고 청량리는 보니까 뭐 1000%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어난다. 여기서 공급량은 신규 공급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그 유효 공급량이라는 거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놓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고, 유효 수요량은 내가 돈이 있어서 사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고, 근데 신규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 공급이 늘지 않는 유일한 자산은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게, 돈 되면 다들 다 찍어내면 되니까. 뭐든지 찍어내면 되죠. 회사채도 찍어내고, 금리 싸진다고 하면 막 너도나도 찍어내고, 금리가 싸진다는 건 회사채 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회사채를 비싼 값에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신규 공급은 무조건 늘어난다. 근데 안 그런 게 딱 하나 있다. 그게 비트코인이다. 근데 이번 반감기 때 보니까 이제 드디어 금보다도 신규 공급량 자체가 비율로도 줄어들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파트하고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공급량보다도 적은 개수의 비트코인이 이제 공급된다. 그러면 전 세계의 부자들이 이걸 조금씩만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비트코인을 앞으로는 이제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비트코인을 한 개를 가져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쪼개서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게라도 이렇게 조금씩 사둬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그 혜택을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사임당 채널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시면서 비트코인을 갖다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요, 이 표에 보면은 여기 블랙록이거든요. 블랙록이 2억 5천만 달러를 갖다가 2월 9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죠. 금요일 날 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주말을 낀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딱 한 달 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11일 날 팔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초기에는 많이 안 오르고 점점 오르는 이유가 요 끝을 보면 아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간에 빨간색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토탈 스팟 ETF라고 해가지고 그레이스케일 ETF에서 유출이 계속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보면 4억 500만 불하고 5억 4,100만 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5억 4,100만 불, 이게 5만 4천 달러라고 간단히 계산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0,000개가 넘잖아요. 블랙록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 빠진 걸 포함해서 나머지 9개 들어온 걸 합친 게 10,000개고, 블랙록은 2억 5천만 달러니까 5,000개를 산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하루에 450개가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서 블랙록이 사네, 가격이 올랐네 하고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 파는 거 아닐까요? 만약 이렇다고 하면 수요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수요입니까? 1년에 16만 4,250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가 몇십만 채인데 비트코인이 이제 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4년간은 1년 동안 나오는 개수가. 그리고 이 ETF에서 소화하는 게 하루에 10,000개에서 8,000개 지난 주말에 공급 쇼크와 수요 쇼크가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잘 안 하는 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떨어질 때도 떨어지긴 하지만은 언제나 떨어진 가격을 다 만회했고 그리고 오를 때 보면은 예전에도 보면은 1년에 뭐 한 10며칠 정도 빠져 있으면 수익을 놓쳐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다가 며칠 깜빡하면은 그때 막 엄청나게 오르는 1년 상승분에 뭐 몇십 프로가 오른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타이밍 매매를 하지 말고 계속 견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에 이 ETF가 아직 본격적으로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일부만 판매가 되어 있고 이제 그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곳에서 투자를 편입을 갖다 시작하고 그리고 그 자산 관리사들 미국의 그 투자자들은 다 있어요. 창구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상의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넣지 뭐 이런 걸 갖다 다 상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수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게 그 몇십억, 몇백억 달러 저기 블랙록만 해도 10억 달러, 피델리티 5억 달러 그리고 다른 데서 하면 몇십억 달러 되거든요. 이런 자금이 일부씩 이렇게 몇십조 달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이게 그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모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정부는 이제 인정을 한 거고 중국 정부는 홍콩을 통해서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고 요 정도고 이제 작은 나라들이 근데 엘살바도르라든지 그리고 부탄 같은 나라 부탄은 몰래 채굴을 하다 들켰어요. 포브스가 이렇게 항공 사진을 갖다 통해서 부탄 왕국이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그 특집 기사를 내보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공사하는 일정이 컴퓨터 수입한 일정하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채굴기를 수입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놨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채택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했었고 지금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데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작은 나라들은 이미 하고 있었고 거기 이제 미국과 중국은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소련하고 카자흐스탄 같은 구소련 연방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 이쪽 같은 경우도 전기 요금이 좀 싸고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 냉방하는 에너지가 많이 냉각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그게 덜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도 지금 비트코인 채굴을 갖다가 소련 당국이 이제 세금 받고 이렇게 합법화 권장하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고 점점 이제 확산되는 거는 뭐 거의 뭐 불문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저는 좀 몇 권의 책을 좀 읽었는데 일반 투자가들이 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비트코인 스탠다드도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해 갖고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그리고 사토시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만든 사토시가 이렇게 이메일 같은 걸로 이렇게 했던 얘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또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트코인이 이제 돈이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돈으로서 달러 이상이 갈 거라고 한 게 이제 레이어드 머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거인의 정원에서 그 책을 많이 내고 계신데 거인의 정원 이렇게 책 속에 보시면서 그 본인의 적합한 왜냐면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투자 지침서도 있고 그 비트코인의 어떤 지정학적인 설명서도 있고 제가 그런 책이 많이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골라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는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다 성공했어요. 다 성공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난번 22년도 꼭 되게 언제 비트코인을 저한테 물어보냐면 그 막 신문에 무지무지 많이 날 때 방송에 날 때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 뭐 1억 간다 이럴 때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그때 하면 실패합니다. 왜냐면은 포모라고 해갖고 막 근데 그때 대개들 보면 목돈들을 넣으시거든요. 큰 돈으로. 네, 큰 돈으로. 그러니까 1억 천금 한 번에 승부 보겠다고. 근데 그렇게 막 너도 나도 얘기할 때 주식도 옛날에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리고 관심 없던 사람들이 그 객장에 나오고 그러면은 그때가 뭐 끝물이다. 끝물이다. 그리고 신문 일면 톱에 뭐 주식이 뭐 언론에 나오면 끝물이다 뭐 이렇게 했듯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고 달려들 때는 끝물일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요. 목돈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조금씩 네. 필요 없는 돈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돈을 계속해서 넣으면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게 비트코인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조 달러 가까이 됐다고 하지만 그 비트코인은 금과 달리 개인의 가치 저장 수단 외에 어떤 그 가치의 인터넷으로 이후에 새로운 솔루션들이 올라탈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의 일부를 여러분들 지금 구글이나 뭐 또 뭐예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메타 뭐 메타 이런 것들이 주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거에 있는 인터넷은 우리가 갖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한다면은 그 가치의 인터넷을 비트코인을 소유하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의도에 땅을 소유하는 거나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땅을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리저브 커런시가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어떤 그 자기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수단이 된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쓴다거나 그리고 지금 ETF 같이 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쓴다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다양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사용될 만한 그 범주는 근데 이런 거에 극히 일부분이 한 뭐 1%에서 5%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가치를 아크 인베스트가 계산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150만 달러입니다. 2030년에. 잘 갔을 때. 그러니까 낮은 채택률이 됐을 때는 뭐 한 6, 70만 달러, 높은 채택률로 갔을 때는 150만 달러. 그러면은 만약 이게 달성이 된다면 이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죽지 않고 꾸준히 성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그 디지털 머니가 된다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블랙롱도 디지털 머니가 된다고 했고 피델리티도 가장 좋은 돈이라고 했고 아크인베스트도 이렇게 될 거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본시장에 있는 그 자산 운용을 하고 그런데 투자를 안내하는 핵심 안내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우연히 뭐 저도 그걸 보고 더 확신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걸 막 몰빵을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데서 괴로우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이 왜냐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미국 정부가 갑자기 뭐 ETF에 있는 뭐 비트코인 압수령을 내린다든지 전쟁이 나가지고 네. 아니 왜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안정적이지만 전쟁이 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전쟁이 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로서 그러니까 저축수단으로서 조금씩 왜냐면 이걸 갖다가 투자해 놔서 나중에 다시 오른다고 해도 내 삶의 몇 년과 기간을 괴로움 속에서 보내는 건 또 낭비 아니에요. 삶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막 가격의 진폭을 갖다 너무 예측해 가지고 나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 그냥 조금씩 이렇게 사면 제 경험에서 봤을 때 한 1, 2년 지나면 다 즐겁게 이렇게 야 그거 했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또 공부를 해요. 왜냐면 자기가 계속 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오른 거에 따른 확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거에 따른 확신을 가지고서
그냥 덤덤하니 가격 변동에 별 신경 안 쓰고 꾸준히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확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집 팔아갖고 온 가족이 뭐 해외여행 다니면서 비트코인 사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뭐 그게 예외적인 거고 네.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생업도 하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계속 저금하는 수단으로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음. 블록 미디어는 방문자 수나 저희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있어서 그 한국을 뭐 대표하는 미디어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혁신 이런 부분을 갖다 많이 소개하고 그리고 그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변수들도 소개하고 그리고 그 AI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어떤 금융과 어떤 첨단 기술 이런 게 매치가 돼 갖고 블록체인과 함께 발전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금융과 이렇게 융합돼서 어떻게 이렇게 돈으로 변화하는지를 갖다 이렇게 보고 싶으시면 저희 블록 미디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저를 갖다 불러주셔가지고 저도 옛날부터 굉장히 오랜 애청자고 구독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도서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경제 현황에 관해서 늘상 이렇게 트렌드를 갖다 이끌어주고 계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